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기원의 국제평화뉴스 류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1부 때 그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못했습니다. 예. 광고 하나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쓴 새로운 책 신간이 나왔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책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이 문제가 많다. 주류 심리학이. 예. 그래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이 필요한데 그 이론을 좀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독자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사인까지 해서 예. 안 했는데 나중에 하고 예,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디자인도 좋아요. 네. 예. 자, 책 선전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포천. F-16인가요? 예, KF-16이죠. 예. KF-16에서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까? 폭탄이 떨어진 겁니까? 항공 폭탄이죠. 폭탄. MK-82 미국의 500파운드짜리 무려 8발이. 8발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쳤는데. 예. 자, 이 사건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포천 사건. 예. 이 참 불행한 사건인데요. 그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이 지금 연일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경고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이 전방 30km 앞에서 이런 또 오폭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민간인을 때리는 네. 15명이 다치고 지금 뭐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근데 이게 예. 이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뭐 조종사의 실수라고 군에서는 발표했는데 예. 뭐 그냥 조종사가 정말로 뭐 좌표 하나 잘못 찍어서 생긴 이게 실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 기술적인 어떤 그 조치, 조종사의 실수 이런 부분보다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인 휴전선 30km 앞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왜 한국군과 이렇게 뭐 명목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하지만 30km 앞에서 매우 공격적인 도발적인 그리고 작년에 아마 그 미군의 그 군사 훈련이 그동안 역대 최고 그렇죠. 가장 많이 했습니다. 횟수와 일자 강도에서 그리고 내용 면에서. 예. 근데 지금 그 원래 초부터 지금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진행되는 훈련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그래서 북에서 지금 강력히 경고가 나왔죠. 매일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죠. 네네. 방송에서 예. 그저께 김여정 부부장 나왔고 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그 훈련을 강행하려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난 거죠. 네. 전 세계에 참 창피하기도 하고. 자, 일단은 그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무모한 훈련을 계속 강행하느냐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1년간의 군사 계획은 그 작년 그 11월 5일 그 대선에서 패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1년 계획을 이게 잡아놓은 거죠. 올 걸.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뭐 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가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내고 싶다,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만나고 싶다, 뭐 화해 손짓을 내밀면서도 이 모순된 행동으로 그냥 관성으로 기존의 그 정해진 훈련 일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이고 북에서는 아마 상당히 열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 미국이 일차적인 지금 관심 아직 그 조각도 이제 거의 진행이 됐고 그래서 1차 관심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 아마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가 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그 계획된 훈련 일정들을 그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아예 그냥 그 보류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강행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3월 10일 날 또 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는 또 그 1월 초부터 그 핵잠수함이 들어왔고 부산에 항공모함이 또 며칠 전에 들어왔고 갈빈슨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B1B 그 전략 폭격기 들어왔고 이미 그 미국이 뭐 저희가 늘
핵 산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최강국인데 그 이 핵 산축 체계가 다 들어온 거예요. 전략 자산이. 네. 그러니까 이게 북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네. 아주 뭐 위협적인 음. 뭐 대응을 하겠다 그랬나요? 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또 국방성 발표입니까? 그렇죠. 국방성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최강경 대응을 자꾸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2월 21일 날 국방성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 출연 이후 군사적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처음으로 네. 그동안은 그냥 뭐 두루뭉술이하게 얘기했는데. 잘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를 처음으로 트럼프 찍어서. 행정부가 찍어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 3월 4일 날 김여정 부부장도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를 또 이렇게 적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가 여전하다.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처음으로 그 첫 고위급에서 대미 네. 직접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조미간의 긴장이나 대결 상태가 단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강행을 했고 훈련을. 그렇죠. 그 휴전선 부근에서. 예, 예. 그러다가 오폭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거는 뭐 조종사의 실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첨단 장비 전투기인데 네. 그 뭐 익히 보도되고 있지만 그 좌표를 찍을 때 지상에서 USB 입력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비행기에 비행기에 꽂는다. 꽂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타고 이게 뭐 한 800m 한 1,200m 높이에서 나나요? 그러니까 그 육안으로 빤히 보이니까 보인다 그래요. 예, 네. 그 때리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육안으로. 육안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훈련장이 늘 하던 그 포천에 승진인가요? 훈련장이 빤한데 어떻게 그 3단계, 4단계 쭉 확인하는 게 절차를 다 놓치고 그러게요. 그 민가 중심지를 때리고 더구나 그 두 번째 따라가던 비행기까지 동시에 8발이 네. 같이 오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행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어떤 대북 어떤 도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그렇죠. 예. 비행기가 이게 마하 최대 한 2.05 정도 속도입니다. 예, 초당 그 7km 날아가는데 이게 이번에 오폭된 좌표 이렇게 오폭 거리가 8km예요. 네. 뭐 불과 그 미사일 날아가는 시간이 1분 정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전방까지는 30km면 한 4분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순식간에 그 국지전을 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저쪽에 어떤 오대응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에서 본 건데 예.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만약에 좌표를 잘못 찍었는데 그게 북한이었으면 어떨 뻔했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 대응할 시간도 없고 그럼 바로 이제 폭발하면 전쟁이 되는 전쟁이 거죠. 들어갈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은 철저히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첫 번째 비행기가 오폭을 했다 쳐도 네. 두 번째 따라가던 비행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왜 또 따라서 오폭을 했느냐 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심상치 않은 징후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관광객을 갑자기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던 그 낮은 선봉 쪽에 관광객 올스톱 시켜버렸죠. 그렇죠. 북에서. 예. 그래서 외국의 그 관광 회사들 반응이 통보 못 받았다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 굉장히 놀라고 있다 우리도. 그냥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냥 순간에 잘라버린. 그렇다면 지금 나선 관광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이 최근에 이런 긴장 고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전국이 안정되고 정권 교체가 돼야 한반도 긴장 고조도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힘으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포천 오폭 사건은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나 이제 미국
남쪽과 이렇게 북에 2차 그 대결 구도에서 그 1, 2월 내내 북에서 계속 경고를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쓴다. 네. 이제 뭐 그 책상에 올릴 것도 없고 우리 의제도 아니다.라고 딱 쳐버렸어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비핵화. 비핵화 뭐 이게 흥정물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꾸 비핵화 하는데 그거는 원시인들이 현대인들한테 원시대로 우리한테 돌아와라. 좀 돌아와라고 자꾸 사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문제는 그 2019년 이제 6년 전에 미국이 이제 그 하노이 노딜로 천재유리의 길을 놓쳤지만 이제 그 다시 조미 대화로 이렇게 복귀하기에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핵이나 제재 부분이 아예 그냥 그 책상에서 없어진 상당히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그 긴장을 계속 그 끌어올리는 게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네오콘을 아직 완전히 장악을 못했다. 네오콘 세력을 군대에 있는 쳐내지 못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좀 러시아나 이쪽은 어떤 정도 전쟁을 좀 마무리 지으는 상황으로 들어갔지만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네오콘 세력들 이쪽은 통제를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냥 놔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북의 그런 문턱이 높아진 조건에 맞춰서 협상을 하려면 욕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항복하냐 북에다가 지금 러시아에도 항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에도 또 항복하고 저자세로 나가냐 막 이러면서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긴장 고조를 좀 방치해뒀다가 북에서 뭐 위협적 행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하면 봐라 뭐 북한과의 관계를 안 푸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 내가 나서서 풀어볼게 하는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현재의 긴장 구조를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이제 화염과 분노에서부터 해퍼턴까지 그 조미 대결의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갔었죠. 올라갈 때 보면 똑같죠. 나선형으로. 그렇죠. 그렇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미국의 회담이 국민들에게 상황이 안 좋다. 핵전쟁할 수 큰일 있다. 난다. 핵전쟁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이렇게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그렇게 보기에만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 며칠 전에도 이제 전략순항 미사일 쐈고 그리고 이제 화성 18, 19형을 완비한 상태이고 계속 그 뭐 정치학교 군관학교 순시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 목적이 어떻하든 간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좋지 않습니다. 막아야죠. 막아야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평화가 모르는. 최우선이죠. 자 그렇게 보고 최근에 전 세계를 뜨겁게 했던 그 백악관 UFC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격투기라 그럴까요?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치고받는 뭐 2대1 싸움이었다고 얘기들 하는데 벤스까지 있었으니까 이 백악관 격투 정말 볼만했잖아요. 재밌는 밈 영상도 많이 나오죠. 요즘 AI가 좋아서. 자 이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끝났는데요. 백악관 전투는 결투는. 그래서 뭐 현상적으로 보면 참 그 정상 그 회담 더구나 이 백악관 집무실 그 안방에서 그 세계적인 이렇게 코미디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의미는 이제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선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전 패배를 빨리 수습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젤렌스키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놈이 문제다. 그렇죠. 의외로 그 공개적으로 방송을 틀어놓고 봐라 얼마 또라이인지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1시간 70분이죠. 110분인가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협상 카드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 자국민
100만, 200만 그리고 다른 수백만을 목숨을 걸고 3차 대전을 도박하려는 것이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하는 거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내 강경파 딥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직설적인 표현을 사실 정상회담에 할 수도 없고 네. 또 생방송에서 더더구나 그 미국민 전 세계 앞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상당히 높은 수위의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거기다 벤스는 너희들 징병 안 되고 있잖아. 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회담을 할 거면 생방송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밀실에서 이제 때리면 되거든요. 젤렌스키. 그러니까 웃고 악수하고 매스컴은 이제 내보내고. 그렇죠. 내보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하다가도 조율이 잘 안 되면 사실 그 전에 다 조율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언론 물리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노출을 해서 그렇죠. 예. 봐, 얘 젤렌스키 갖고 안 되지. 누가 봐도. 예.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폭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 쪽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젤렌스키 겁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 지원 그다음에 군사 정보 제공을 바로 끊어버렸죠. 끊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젤렌스키가 이제 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굽히고 사인하겠다. 광물 협정 복귀하겠다. 사인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의 한 할턴이라는 언론 쪽에서 그 젤렌스키가 백악관 가기 전에 영국하고 몇 시간 전에 먼저 그 광물 협정 사인을 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도했어요. 예. 그래서 이중 계약이네. 이중 계약이죠. 그럼 트럼프 열받았겠네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 2017년에 그 영국 그 총리 벨포가 팔레스타인 땅을 이중 계약을 해서 지금 이 모든 팔레스타인 문제에 악의 씨를 뿌렸듯이 좀 이렇게 젤렌스키가 장난을 쳤다면 사실 이게 미국이 용서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키운 꼭두각시인데 감히. 그리고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이제 영국이 부랴부랴 뭐 한 22억 달러 또 지원하겠다고 하고 없는 살림에 뭐 독일, 프랑스가 날뛰고 있는데 그 영국이 저렇게 지금 날뛰는 게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광물 자원, 흑토 그리고 이제 이 블랙록 이런 그 선물 쪽하고 그 어떤 자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놨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그 러시아와 화평하고 빠져나오면 그 영국의 자본에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것이다라는 썰도 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그 광물 협정을 근거로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서 팔았다는 그렇죠. 설도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으로 가면 그게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든 거죠. 피해액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과연 트럼프 쪽에서 젤렌스키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날려버릴 거냐 하는 거는 모른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뭐 젤렌스키가 지금 뭐 광물 협정이나 그 미국의 그 평화 조건을 회담 조건을 수용을 하더라도 영토를 러시아에 좀 떼주고 하더라도 젤렌스키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임기 끝났고 그다음에 그 구정부패나 자국민을 지금 뭐 한 120에서 150만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상황으로 몰아붙인 어떤 그런 그 책임은 절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거의 뭐 언론 야당 모든 게 시스템을 파쇼로 전시 파쇼 체제로 돌려놔버린 상태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사실상 광물 협정에 쉽게 사인하지 못했던 것도 그거 사인하고 돌아가면 자기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꼭두각시의 운명인데 뭐 여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 어쨌든 뭐 결국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그래서 물러서든 앞으로 나아가든 다른 카드가 거의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저께 그랬죠. 망명하라고. 우크라이나 그 민주주의 회복하는 대가로 어디 중립국에 망명해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슬쩍 이제 그 사면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 흘린 거죠. 살려주겠다. 살려는 주겠다. 그 대신 말 잘 듣고 그냥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젤렌스키가 개견은 봤는데 역부족이다. 개기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지원 끊으면 어차피 지잖아요. 러시아한테. 그렇죠. 이제 어차피 우크라이나야 불행하게도 2014년 그 마이단 폭동 이후에 그 미국이 쿠데타로 일으킨 세운 정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22년
러시아와의 분쟁에도 결국은 뭐 이렇게 돌격대로 내몰아서 미국이 필요해 써먹다가 이제 미국이 버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나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트럼프가 그렇죠. 정책이 어떻든 지금 맞습니다. 힘에 붙여서 이렇게 네, 하고 네. 있지만 그 부분들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번에 그 zelensky가 백악관에서 터지고 난 다음에 너무 불쌍하다. 약소국의 안 됐다. 비애다 이러는데 둘 다 나쁜 놈인데 예, 사실은 둘 다 나쁘죠. 예. 일부 강대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약소국의 슬픈 운명이 그렇죠. 그냥 결정되어 버린 네. 역사에서 꼭두각시는 항상 깔개가 된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버림받는. 버림받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여러 경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결국 예.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 유럽 전역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는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 부문도 초토화되고 네. 그래서 미국이 큰 틀에서 이제 그 러시아와 화해하고 우크라이나 패전을 관리하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동맹 궁핍화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했던 예. 것들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 그래서 그 손절하고 그 이렇게 그 미주 대륙 쪽으로 네. 그린란드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려는 그런 거대한 전략의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유럽도 뭐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죠. 미국이 뭐 안 챙겨줄 테니까. 뭐 사실 미국이 안 챙겨주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잘 이용하면. 뭐 유럽도 어차피 기본적인 이렇게 자산들은 축적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자신들이 좀 더 자주적으로 한 30개 나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잘못하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쟁 위기로까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포천의 이 오폭 사건이 매우 좀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작년 11월 5일 트럼프 취임 당선 이후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화해하자는 거죠. 대화하자. 그 얘기를 했죠. 다시 핵 강국끼리 관계 개선하고 어쨌든 그 평화롭게 가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현상적으로는 이제 관성적으로 충돌이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문제는 이제 지난 그 6년 동안 그 북에서 핵 그 무력들을 아주 이렇게 비상하게 높여놓은 수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정 전략적으로나 그 전 세계에서 계속 그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와 빨리 이렇게 화평을 하고 자신들이 주적이라고 설정한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중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이렇게 강국인 핵강국인 북과 조선과 그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거나 긴장을 높이는 것은 거의 뭐 그건 바보짓이죠. 치명적인 바보짓이다. 자살행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은 그 러시아만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유라시아로 돌아와서 중국과 찰떡 동맹이 되고 또 조선과도 군사적인 동맹 수준에 맺고 이렇게 전략적인 오류를 범했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그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좀 떨어뜨리려고 이격시키려고 이렇게 작업 중인데 북까지 다시 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그런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전략적인 오류는 아마 미국이 피해가야 될 가장 악수겠죠. 뭐 북과 단독으로 전쟁하더라도 그 사실은 안 된다고 보고 2018년에 회담을 했던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군사 조약, 자동 개입 조항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북과 전쟁을 개시하면 러시아와도 또 전쟁해야 됩니다. 그럼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평화의 분위기, 또 관계 개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북과 전쟁하기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수사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든 뭐 저번처럼 화염과 분노, 뭐 총체적인 파괴, 그다음에 핵 버튼 크기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뭐 공멸을 각오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그 상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은 잃을 것이 많다. 그 네오콘 세력들이 네. 그 트럼프가 러시아 지금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반도에서 북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우크라이나전을 사실 격화시켜서 네. 종전을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 트럼프가 북과의 관계 개선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 네오콘 세력들이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바이든이 이제 그 바이든은 뭐 치매 상태였고 작년 그 대선 레이스 이후에 그 하반기 내내 그 미국의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세력들이 그 엔드 게임을 벌렸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이게 그 긴장이나 전쟁을 정리 못하게 하고 늪에 빠져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유럽에서 그 뭐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뭐 세르비아 색깔혁명 추진하고 한국에서도 쿠데타를 추진했고 실패했지만 뭐 그런 이렇게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국의 사태를 봐요. 그리고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와 병력 지원의 마지막 보루 한국에 대해서 그 파병까지 생각했죠. 네, 생각해서 계엄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 쿠데타와 그 북파병설이 계속 나왔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게 나옵니다. 10월 초부터 조선인민군 파병설이 나온 게 5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없죠. 예, 그 넓은 대평원에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파병설이. 근데 지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2월 중하선 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요. 슬금슬금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또 세력들이 새로운 흐름들을 어떤 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오콘 세력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또는 북미 간의 화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천 사건도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불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점에서도 이 사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이게 참 사건의 성격상 과연 한국 전투기가 발사했을까? 미국 전투기가 있으면 조사 못 하겠죠. 그렇죠. 아니 한국 전투기가 해도 조종사 과실이다 뭐. 그렇죠. 조사를 군주 비행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잠깐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그 저번 그 제주항공 사고 무한항공공항에 그 사건도 지금 그 사건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서 파장에 비해서 어떤 정보도 안 나오잖아요. 후속 보도도 없다. 후속 보도도 없고 취재도 없고 발표도 없고. 이런 상태들이 그것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의구심이 많은. 그래서 이런 이번에 그 포천 오폭 사고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덮일 가능성도 큰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방 30km 앞에서 너무 위험한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그 개성 같은 우리 전방 한 25, 30km 앞에서 그 북에서 러시아군 이제 조약도 맺었겠다. 수호이 35, 57 다 끌어들여서 우리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대규모로 하겠어. 1년 내내 200일씩 하겠소라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서울 바로 앞에서 난리 나겠죠. 그런 역지사지의 상황을 그 우리가 뭐 미국과의 관계에 위축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참 그 역지사지 실리적인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올해 이제 대선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대선을 치르기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반전 평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저는 북파병설이 계속 나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고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지금쯤은 죽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정부 라인 쪽에서 다 그 이면에서 정리를 하고 이젠 찌그러져라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아직 다른 라인들이 살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돌발적인 환경을 조성할지 모른다. 맞습니다.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는 종전으로 가고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불행히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91년도 소련이 망하고 92년 갑자기 이렇게 얼떨결에 독립할 때 인구가 5,200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이민국에서 발표한 인구는 2,300만. 반도 아니죠. 2,900만이 사라진 거죠. 2,900만이 사라졌다. 물론 돈바스 일부 편입되고 러시아로 편입되고 일부는 다 망명하고 그다음에 100만 200만 청장년은 죽고 예. 그리고 인구 구조도 청장년이 없어져 버린 호리병 같은 구조가 돼버린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버렸죠. 거덜났죠. 이 가난하거나 불행해질 수 없는 나라인데 모든 자원, 농토, 러시아의 지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서방에 그 꼭두각시로 줄을 잘못 섰다가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운명들이 지금 뭐 그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깊이 새겨봐야 된다.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동주님께서 슈퍼챗 지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이 1차 휴전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전쟁이 멈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차 끝나고 2차 휴전을 협상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휴전을 깨려고 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동 상황이. 일단 3월 1일 날 그 약 6주간인가요? 그 1단계 휴전이 끝나고 그게 끝나기 전에 이제 2단계, 3단계 마지막 남은 인질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3단계 이전까지 휴전까지 그 연장을 하고 그 최종 평화안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재건 계획들을 내오는 게 이렇게 중기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1단계 휴전이 끝난 뒤에 아직도 며칠 동안 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못 잡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 그동안 한 120억 달러 이상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추가 하루 3억 달러 이상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한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이슬람권이나 이제 아랍연맹은 그 팔레스타인 그 재건 계획을 최근에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면서 휴전을 이어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좀 시리아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순된 지금 상황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그 업고 어느 정도 강경하게 이렇게 2차 그 평화회담에 나올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회담이 깨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럼 다시 전쟁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불안정하다 중동은 휴전이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앞으로 세계가 뭐 지금 계속 전쟁 중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트럼프 등장 이후 일단 전쟁은 멈춰놨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종결되고 러시아랑 미국이 관계 정상화 잘 진행된다면 그때는 좀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게 그렇죠. 정리가 된다면. 그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확실하게 그 미국과 나토 32개국의 패배로 집단 서방의 패배로 끝나면 그 나토는 약화내지는 붕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구멍난 풍선처럼 서서히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나토처럼 그 집단 서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에 붙은 그 한국, 일본, 뭐 대만 등등을 포함한 약 40여 개국의 그 집단의 운명도 이제는 결속이 엄청 약화될 것이다. 그 자체가 어떤 세계의 새로운 평화 안보 구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그 지난 그 리야드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듯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그림을 그건 다행한 이미 좀 협의가 끝났다. 상당 부분. 그렇죠. 뭐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말들을 잘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일각에선 TSMC도 거의 미국으로 옮기는 작전을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 빼가면 대만 버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미국 쫓아서 만세 부르고 다녔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거덜난다 하는 그런 교훈은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신저의 유명한 금언이 있죠. 미국의 친구가 되는 건 위험하지만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건
치명적이다. 새겨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